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희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도 크게 내렸지만 우리 증시는 사실 조금 더 일찍 좀 조정이 시작된 분위기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도 1% 이상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시작 안에서 그래도 정책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섹터들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부터 이제 22대 국회 아젠다가 될 것이다 라고 꼽히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가 그래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저출산 관련주는 잘 가고 있지만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 크게 찬물을 끼얹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우리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들어서 거의 10만 원 가깝게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10만 전자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뚝 떨어진 이후로 5만 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노려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습니다. 올해 총으로 봤을 때는요. 7조 6천억 원 가량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이후로 다시 한번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는 양상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악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근에 주가를 짓눌렀던 HBM 이슈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퍼스트 플레이어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선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나온 이슈입니다. 사상 첫 노조 파업 선언이 있었습니다. 노조 관련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네, 일단 노조 파업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노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이 노조는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인 전삼노 이 노조가 파업을 선언을 한 겁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한 건데요. 28,400명의 직원들이 이 전삼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직원의 22% 규모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임금 교섭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 교섭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불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왜 파업을 선언을 했을까요? 아마 실적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DS 사업부는 전체적으로 14조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겠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난해 전삼노의 노조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삼노의 90%는 이 반도체 부분의 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전삼노의 파업이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성과급 지급 조건을 두고 이견이 컸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을 두고 성과급을 반영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제외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실질적인 영업이익이라고 삼성전자는 계산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 비용을 제외한 이후에 성과급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DS 부문의 직원들은 전혀 한 푼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노조는 즉각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연차 소진 방식의 단체 행동을 통해서 7일에 연차 소진 지침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습니다. 7일은 원래 연차를 많이 소진하는 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직원들이 사실상 황금 연휴에 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충격요법을 써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고 말을 했던 것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이번 삼성전자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S 부문의 부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다시 힘차게 뛰어보자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 사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측에서는 전삼노는 소수고 실제 파업 지지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해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계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노조 활동이 경쟁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는데 단순히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 라인이 멈추고 난 이후에 다시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 회복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은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해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파업이 정말 본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은 이 영업이익의 추정치도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저출산 관련주가 오늘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어제 3월 인구 동향이 공개가 됐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6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은 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전망치인 이 신생아 수인데요. 이 수치가 지금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하락세가 좀 강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그 하락폭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하락 감소폭이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출생아 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뭐 계절마다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달 내에 10,000명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 올해는 유독 이 하락폭이 강력했습니다. 7.3%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출생아율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이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공개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6월에 또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이 가정에는 이 연 3%대 금리 대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 6월 안에서는 이 소득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에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공개를 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 야당에서도 정말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이 저출산 관련 아젠다가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제22대 국회에서도 이 주로 저출생 문제를 다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내놓고 있는 저출생 대책 관련된 그 방안들이 이제는 정말 한번 움직여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또 어떻게 이 기업들이나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이러한 뭐 정부 대책이라던가 이슈가 움직일 때마다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출산 기업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이 육아용품 시장은 단단하다, 견조하다라고 합니다. 이 성장세를 살펴보면 저출산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우선 이 성장세나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그 기업이 시장 지배적인 독보적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들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텐포켓 트렌드가 꼽히고 있는데요.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한 아이에게 지출이 되는 그 비용, 옷이라던가 뭐 장난감을 사주는 어른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삼촌도 이모도 한 아이에게 비슷한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성장세, 이러한 소비세가 이 성장세를 뒷받침해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관련주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육아 관련주의 좀 한계다라고 꼽히는 점은 실적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나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부 지원 관련해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옹진시크빅, 꿈비, 대원미디어는 1분기 모두 좀 부진한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에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과 실적 측면에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6월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대책 전후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의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조정입니다. 사실 올라가면 조정장도 있어야 되는 건데 조정은 올 때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전일 좀 무서운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죠. 시장의 하락이 전일 좀 깊어졌습니다. 2,700을 굉장히 좀 힘없이 무너뜨리는 2,700이 사실 거의 버텨주지 못하고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도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원 좀 넘게 팔았고요. 선물에서 1조 5천억 좀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 그런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보다 하락폭이 좀 더 깊어졌죠. 이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이 있었는데 전일 국내 시장은 일부 선반영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여파가 좀 더 이어지면서 금일 국내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 현물과 선물에서 전일처럼 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매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1조 원까지 매도가 외국인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금 5,910억 원 거의 6천억 가까이 현물에서 팔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1조 원을 될 것 같습니다. 8,976억 원 지금 선물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 현선물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국내 시장을 가장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고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하락했는데 종가는 이제 크진 않지만 강보합 정도이지만 그래도 이 하락을 돌려놓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일말의 희망을 걸었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했고 지수도 빠졌고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상승 전환보다는 좀 더 많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신용등급 이 부정적인 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차트상으로 약간
1630포인트 정도가 121선이 좀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PCI에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대부분의 종목 하락과 함께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위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있으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이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실적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고 유동성 풍부하면 사실 실적보다는 향후에 꿀 수 있는 그 꿈에 대한 이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좀 더 중요한데 최근 같은 경우는 아직 유동성이 늘어나질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제가 지난 4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더 보셔도 좋다라는 이 의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중에서도 특히 지금 국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수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이 수출은 두 지역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그러니까 미국 쪽이 중심이 된 북미 지역이 얼만큼 잘 팔리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적자가 얼마나 빨리 축소가 되느냐, 흑자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지역, 중국과 북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도 우선 북미, 미국 쪽 점유율부터 살펴본다라면은 작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사업 확장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 미국에서의 화장품 시장 자체는 연평균 4% 성장을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에서 지난해 58%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대폭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코스알엑스의 미국 매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의 긍정적인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죠. 중국 쪽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픽 중국에서의 고전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다른 수출주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중국에서의 그런 부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1,000억 정도의 적자를 중국에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분기에는 분기 100억 미만으로 손실폭이 빠르게 줄었고 이 24년도 전체적으로 중국 적자가 한 300억대 정도의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흑자도 기대해봐도 좋을 정도로 중국의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중국에서의 손실도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성장률 굉장히 좀 정체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회복이 된다. 그래서 미국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고 중국은 적자 났었는데 적자 줄어들고 국내는 회복을 하고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상무님께서는 약 한 달 전쯤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거의 주가 20% 넘게 올라왔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30일 목요일 시장 오후 2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참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코스피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32% 하락하며 2642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84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0.65% 하락하며 833선 지나갑니다. 이 830선 지켜줄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코스피의 수급 동향 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오늘도 지수를 홀로 담아내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장중에 좀 매물을 덜어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228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오늘도 덜어냅니다. 3거래일째 매물을 출하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우리 시장이 나타내고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우리 시장 흘러가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정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참 오늘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또 오늘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네.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현물에서 그러면 매수를 해주느냐, 현물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코스피보다는 나은 코스닥을 좀 바라보면서 틈새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참 이번 주 들어 굉장히 많은 악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조에 대한 이야기, 직원이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이야기, 또 HBM 관련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내려놓고 있긴 한데, 이걸 역설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군들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실적의 개선세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역발상적으로 지금은 천천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포모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이들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타이밍이 저는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 대신에 반도체 IT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을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상승세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정을 맞이하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상승한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가시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전체 섹터들을 좀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위로도 좀 필요하시고 힘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길게 보려면은 엄청 길게 보시는 게 좋은 포인트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수급적인 형태보다는 이슈에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다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6월 초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기관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급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타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일하고 전일 이렇게 시장이 계속 좀 출렁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노조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K70% 연장안이 연장안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AI 기본법 자체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추후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액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나 이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좀 더 빠지고 있는 이유는 세기의 이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좀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러한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에서는 기관보다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5거래일 동안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그래도 금융주들은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아주 단단한 모습 현재 연출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화
LG화학입니다. LG화학과 LG엔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어제 신저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네이버 신저가 경신한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캠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보시면요. PNT 두 번째로 이름 올라와 있고 세 번째로는 TMC, 네 번째는 유니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진엔텍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아주 크게 현재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T 현대마리솔루션, 두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HL만도,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고려 아연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한국의 IT 투톱 기업들을 나란히 매도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LG전자,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TCK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팔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를 오늘 시장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텍, 세 번째로는 또 펄어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 펄어비스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다섯 번째로는 RF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YC, J2K 바이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블루엠텍,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들,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L을 가져와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FST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주전자재료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 이 종목이 방금 전에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특징 있게 나타난 종목이었는데 외국인은 많이 담아내고 기관은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상승폭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네네. 수급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충분히 매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 거의 한 20거래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담아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특히 이제 금융 투자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재차 강조드리지만 금융 투자는 굉장히 빠른 매매를 좀 선호를 합니다. 오늘 매수했다 그래서 내일도 매수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도 매도가 가능한 수급 주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관이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만한 수급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겠죠. 근데 그 수급을 받고 있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좋은 거래량뿐만 아니고 좋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대주전자의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이 테슬라 밸류체인에 걸리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테슬라의 어떤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이 대주전자가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에 대한 입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쉐라든지 아우디라든지 글로벌 이 완성차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납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런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제품이 필요하느냐? 지금 E 하나70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한 목표로 지금 실리콘 응급제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중국의 업체 거를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주전자 재료를 지금 픽했고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선택을 해서 계속적인 납품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킬로당이죠.
키로당 $20 정도로 이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실리콘 음극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매출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테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 차종이 대표적으로 약 2종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9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오늘 상승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쫓아가시기보다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오늘 15%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 실적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정말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상승폭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이긴 하락을 하네요.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 18일부터 이 거래 제외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8일이 아니고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부터 계속 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기관도 많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에 이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 일단 2026년 때 KFA 21에 대해서 양산 일정이 지금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항공우주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연내 그 아랍에미레이트 수리온 그리고 이라크 수리온 그리고 국내 KF21 등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모멘텀은 계속 많고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좀 유효한데, 여기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올라갈 때쯤 하다가 조정세를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하실 요인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이 된 상황인데 저는 이 개청이 됐으면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주춤하면 어떡하지라고 했지만은 일단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형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일부 정도 나와주게 된다 하면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만 좀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지금 보이고 있는 하락세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강력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이후에 2, 3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든든한 매수세라면 또 상승의 힘이 더 받쳐지지 않을까, 정말 우주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SL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L 지금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추가,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이동 자체가 주도주냐 아니면 밸류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주도주가 약하면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쉬어갈 때 오히려 저PBR 관련주,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어적인 좀 기저를 좀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SL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좀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장중 매수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산업군 중에 자동차는 확실하게 올해는 꼭 보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현대차냐 기아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냐는 사실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가 좋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부품 쪽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도 SL 말고 우신 시스템이라든지 화신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고려했는데, 저는 SL이 보여준 이번 1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실적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미국 혹은 인도 시장에
시장에서의 성장에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꾸준히 지금 좋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 기아, GM, 포드 이렇게 완성차 밸류 체인에 지금 걸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고 IPO를 통해서 4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금 얻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인도 시장에 팩토리를 좀 많이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기업은 미국과 함께 인도 시장에도 미리 진출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SL이 모든 것을 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위치라면 그리고 지금의 PBR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수가 안 좋을 때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자동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완성차냐 부품이냐 그 부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관련해서는 SL 이 종목이 인도 시장 안에서도 이미 좀 힘을 펼치고 있고 실적도 괜찮은데 실적 전망까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회에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FST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수급적 형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오늘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힘을 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여력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의 유입이 굉장히 좀 되고 있는데 특히 22일부터 외국인 기관의 연소 5거래의 순매수의 유입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의 매수세를 들어와 준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 관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요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아닌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주요 주주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미국에서 그 3사 나노 그 기술 로드맵 공개를 통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AMD 그로크와 협업 영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동사가 좀 부각된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과의 좀 연관점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삼성도 노조 때문에 지금은 시끄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좀 더 빨리 회복이 된다 하면은 그래도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동사의 경우에는 EUV 그 펠리클 시제품 납품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그 EUV 펠리클 국산화 성공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4월에 교환 사채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가액이 주당 25,350원이거든요. 근데 이 교환 그 사채에 대한 교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계속 좀 남아있다 보니까 만약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EUV 관련주로 FST 잡아주셨는데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훈풍이 조금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급도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주주를 삼성전자로 잡아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 노조 이슈까지 조금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FST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김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STO 관련 이슈를 한번 짚고 왔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뭐 통과가 되지 못했고 이제 22대 국회 시작이니 뭐 관련된 이슈 좀 간략하게 먼저 짚고 갈까요? 네,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21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에 대한 그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랑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어제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요. 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작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고요. 이후 업계는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STO 법안은 여야 간 정쟁 속에서 막판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습니다. STO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조각투자업체와 증권사들 이런 업계들이 앞다퉈서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사실상 법제화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업계는 우려와 실망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내실을 갖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TO가 처음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STO 관련 이슈가 좀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국회와 함께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금융투자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망감을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금융권에서 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주요 증권사에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은행이나 NH농협은행 등 은행권도 STO 관련한 TF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업계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제화가 물 건너가면서 신사업을 확장하는 것에는 잠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런 민생 법안과 같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엔 물론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이 STO 법안처럼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이런 법안도 좀 잘 챙겨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STO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분도 만나봤는데요. 정부와 국회의 금융 선진화 의지를 믿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제화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증권사 관계자는 이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 미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인데요. 이 미술품 조각 투자 상품은 현재 투자계약증권으로 시장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상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업계에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발행되고 있는 미술품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은 온전히 이 기초자산사, 즉 조각투자업체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완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활성화된 거래 시장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증권을 청산하기 전에 유동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환경이 서로 발맞춰가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O 업계에도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사실 제도화가 돼야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뭐 큰 증권사들이나 뭐 투자사들이 이 정도라면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사실 지금 그죠. 많이 어려워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의 이 혁신 금융 서비스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사가 아니라 STO의 법제화를 기다렸던 업체들은 지금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형사의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자금적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STO 관련 사업 스타트업들은 법제화 이후에 다시 사업에 나서거나 이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기반이 다져진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의 경우 법제화 이후에 사업 안정화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조각 투자 업체들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통로가 제한적이어서 시장 활성화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STO 법안 통과만으로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충분히 법안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입법 등으로 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업체,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 관계자는 이 한국의 앱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다양한 조각 투자가 토큰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지 어떠한 뭐 좀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인 흐름. 네, 이 법안 통과가 아무래도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고 있다 보니 그죠. 관심도는 확연히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증권가는 발행사들과 협력하고 미뤄진 법제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한창입니다. 하나증권의 경우 올해 다수의 STO 예비 발행사들과 함께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비상장 투자 플랫폼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비상장 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STO 비즈니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도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은행과 조각투자업체 간의 협업이 눈에 띄는데요. 은행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STO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고객이 우리은행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을 유동화하여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 스탠다드와 토큰증권 상품 개발에도 나섰는데요. 양사는 이달 STO 관련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STO 시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조각 투자사들과 금융 투자 업계는 STO 관련 협업을 진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 투자 사업자의 경우 신규 청약을 진행할 때 예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증권사나 은행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은행이나 증권사는 이를 통해서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 STO 시장이 성장하면 금융권은 연계 상품을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금융투자 업계와 조각투자사들이 협력해서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STO 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오면은 증권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TO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STO라기보다 조각 투자라고 네. 많이 불리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미술품, 네. 그리고 뭐 명품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물 자산 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공기 엔진에 투자할 수 있는 STO 상품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업계의 네.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금융 기반의 신탁 수입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여서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안정적인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예비 엔진 보유를 항공사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는 자금 여건상 100억 원을 웃도는 이 스페어 엔진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 부분에서 사업성을 엿봤는데요. 엔진을 선매입해서 국내 항공사의 리스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항공기 리스 금융 조각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LCC는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은 연내에 출시될 예정이니 추후에 발행되는 이 STO 상품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혁신금융 서비스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사가 아닌 법제화를 기다렸던 업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STO 관련 스타트업들은 법제화 이후에 다시 사업에 나서거나 샌드박스 혹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사업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업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로 이번 STO 법제화에 대한 공이 넘어간 만큼 이 속도보다는 법안의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돼서 시장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도 사실은 좀 엿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지금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2,700포인트를 넘어선 2,70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무려 175%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의 유러피안 컨테이너 운임 선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무려 93%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우선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운임 가격 상승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홍해 사태, 이 예멘 반군이 좀 차단을 한 홍해가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보이면서 이 운송 기간이 늘어나고 당연히 그러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운임, 해상 운임의 성수기를 7월에서 8월로 보고 있는데 이 성수기에 드는 이 주문 발주량보다 지금 더 먼저 빨리 일어나게 되면서 운임 가격의 상승을 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상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가 되는 우리 대표 해운 업체가 있습니다. HMM이 이제는 영업이익과 매출, 실적 부분에서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1분기 실적도 좀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2%, 33%가량 증가한 상황인데요. 사실 HMM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엄청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나 10조 원 가까운 이익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물류 대란이 좀 해소되면서 주춤한 흐름, 주가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가 역시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견조한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2분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수기 수요, 성수기에 맞먹는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수기가 미리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7, 8월도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이 진짜 성수기에는 얼마나 또 운임 강세가 이어지게 될지 전망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MM 측에서 초대형 선을 투입함으로써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 방향성도 좀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도 절감시키면서 수익성 개선까지 나오는 이 흐름 안에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의 상승까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HMM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이 바로 매각 이슈일 텐데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최근에 매각에는 좀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지금 매각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처럼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매각 대각 측면에서 대금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 안에 이 매각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HMM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교촌 F&B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 기업이 6% 이상의 급등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고 지금 주가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교촌 F&B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제가 작년 말에도 계속 이제 교촌 F&B 주목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선전이라든가 경기들 그리고 주요 이제 스포츠 이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도 사실은 영업이익이 무려 119억이나 달성을 하게 되면서 매출도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우리가 이제 치킨 가격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1년, 2년 전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교촌 F&B는 사실 치킨 값을 올리는 게 이제 점주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환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주들에 대한 이제 이익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 했는데 이때 당시 반응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의 가격이 또 이제 변동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제 소주값도 5,000원을 넘어섰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싸졌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이제 거론되는 게 그래서 좀 저평가가 된 게 치킨이고 고평가가 된 게 피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교천 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때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던 원인은 이제 우리가 아시안컵이 이제 1분기 때 열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월드컵 예선전이 또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때는 또 이제 하반기 초 이제 6월, 7월 때부터는 이제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또 수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좀 더 성장하는지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천 F&B가 최근에 가맹 지역 본부를 이제 지경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사를 두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유통 단계라든가 운영 단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통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좀 손실 부분들이 많이 커지더라. 오히려 이제 전국 물류망을 확보를 빠르게 해서 본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다 하겠다라는 역할을 한 건데,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23개의 가맹 지역 본부 중에서 8곳을 이미 지금 전환을 완료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이제 전 지경점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국에 1,300개가 넘는 이 지점 점포들과 소통을 좀 강화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교천 F&B에서의 마케팅 운영 쪽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더 나가서 이제 지금 해외 사업도 되게 좀 탄탄하죠. 뭐 중국, 미국, 태국, 뭐 인도네시아 많은 곳에도 다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와이에도 점포를 냈었고 대만의 뭐 타이페이 101에서도 이제 제 2호점을 내고 이런 많은 캐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에서도 항저우에 또 2호점을 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연일 계속 몸값을 올려나가고 있는데 일단 저는 교천 F&B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재 주가는 조금 어느 정도 평가가 조금 높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가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신용자산 규모가 지난 이제 27일 이후로부터 조금 더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요즘에 이제 시장이 사실은 뭐 실적 외에도 이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반짝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신용융자를 좀 활용을 해서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좀 올리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손바뀜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9,500원에서 10,000원대 이 사이대까지 만약에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진다라면은 한 번 더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조정 매수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초의 F&B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은 9,000원대에서 10,000원대가 오면은 그때 사자. 지금은 1,7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사실은 매수 레인지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이재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DNC 미디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사실 정말 꿋꿋하게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좀 실적에 대한 결을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나스닥에 이제 네이버 웹툰 6월 상장 기대감이 다시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스케줄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이제 주간사 선정을 하고 또 더 상장에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좀 나와줬고요. 그동안 라인 사태 때문에 네이버 관련돼서 이슈는 시장에서 부각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중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굉장히 IP가 너무 성황리에 잘 팔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도 잘 됐는데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네. 애니메이션만 잘 된 게 아니라 게임 쪽으로의 활용도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냥 IP를 가지고 뭐 단순히 드라마, 영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장성을 확실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으로 보이고요. 네. 또 그동안 이제 웹툰, 웹소설을 분리를 했어요. 두 개를 분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안 좋다 보니 다시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시너지 효과와 비용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웹툰과 웹소설 같이 합쳐지면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의
후속 IP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나 혼자만 레벨업만 가지고도 이 회사의 가치는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웹툰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기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웹툰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DNC 미디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게 첨단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반짝해서 이제 흥행이 되면 원가 들어갈 게 없으니까 맞아요. 영업이익단에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집니다. 넷마블이고요. 8% 넘게 급락하면서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6만 원이 깨지기도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속상할 것 같네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슈는 아까 말씀하셨던 DNC 미디어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넷마블이 지금 이번에 신작을 발표를 했죠. 레이븐 2를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글로벌 런칭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리니지 라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대규모 이제 과금을 해서 내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이걸 활용해서 또 다시 뭐 서로 유저들 간에 이제 전쟁을 붙이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유의 게임들은 사실 뭐 위메이드의 지금 현재 주가만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대감은 높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한 매출을 해외 시장을 공략을 했을 때는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지 라이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게임들이 지금 계속 이 올해 안에 지금 신작을 연속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신작 기대감은 이미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급락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DNC 미디어 관련인데 나혼랩 이제 시리즈를 이제 나혼랩을 이제 게임으로 이제 IP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전 예약도 많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수집형 RPG 게임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게임 종류도 실제 수혜는 오히려 개발사는 비용 부담을 좀 되고 있고요. 흥행 부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IP를 확보를 하고 있던 DNC 미디어는 오히려 매출 부분들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P를 살려나가는 게임사들이 오히려 지금 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23일 날 세븐나이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버를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이제 2014년도부터 해서 이 게임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흥행 성공을 했었고 상당 부분 많은 매출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그 오래됐던 게임들 그리고 그동안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과금을 최근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서버 종료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좀 원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세븐나이츠 시리즈가 지금 다시 한번 리메이크를 하려는 작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종료를 한다라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도 IP 유실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넷마블이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작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들 소멸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 맞춰져서 지금 웹게임 관련된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넷마블은 현재 구간에서 지금 뭐 넷마블을 비롯해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차라리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방어 효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조정된 섹터들을 보시기 위해서 조금 매수를 현 구간에서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은 좀 악재에 좀 굉장히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넷마블은 지금은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또 지금 이커머스 시장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까요? 단연 코로나19 때 주목을 받았던 이커머스가 그 이후에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둔화된 성장률을 보이다가 1분기에 다시금 성장세가 확인이 된 건데요. 1분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11%, 이렇게 3년 만에 성장대가 4월만 봤을 때도 20%를 다시금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 22.2%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금 정말 바닥을 딛고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뭐 쿠팡 역시나 흑자 전환을 했고 마켓컬리 역시나 사상 첫 이 분기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뭐 스택닷컴이라던가 G마켓 그리고 롯데까지도 적자가 좀 감축이 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이다. 2분기와 하반기는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각자의 차별화 정책을,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저가 전략은 물론이고 빠른 배송까지 경쟁력에 더하면서 플러스 알파, 정말 남과 다른 차별화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도 좋은데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에 또 새로운 트렌드다, 새로운 이슈다 하고 떠오르는 게 바로 이 C커머스입니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C커머스가 이 이커머스 시장에 등장을 한 건데요. 샛별처럼 등장한 이 C커머스가 시장을 어떻게 좀 바꿔놓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말 최저가, 가격 경쟁력을 내놓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물가도 너무 높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구매력이 좀 저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 가격이라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좀 쉽게 많이 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무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11번가 바로 뒤이어서 MAU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도 그 점유율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이 중국 직구 시장 역시나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중국 직구액이 무려 121%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더해지면서 알리와 익스프레스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중국 시장, 중국 직구 시장이 올해 5조 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가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시장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월에 이 K베뉴를 신설을 했는데요. 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K베뉴에 지금 이미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풀무원과 같은 대기업들이 입점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셀러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판매 수수료를 무료로 내놓는 정책까지 좀 활발하게 K베뉴 공산품 시장을 넘어서 신선식품을 좀 장악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흘러나온 게 홈플러스 인수 소식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결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그래도 홈플러스 측에도 알리익스프레스 측에도 나쁘지 않은 딜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라면 이 신선식품 시장도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C커머스가 정말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각 주체들이 좀 다른 스탠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이슈가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와 이 직구급지를 KC 인증이 꼭 된 제품만 직구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좀 표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다. 이 3차 대전이 펼쳐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성장세를 성장 위주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유통업체가 전쟁을 펼쳐지게 될 때 제조업체는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심화가 되면 반사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대형 브랜드를 보유한 제조업체에는 정말 큰 협상력을 얻게 될 것이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조금 더 탄탄해지고 있을 때 이 C커머스의 위기가 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는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3S입니다. 요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은 핫하고 보니까 어제 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이 기업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아까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이 없었는데 그래요? 네. 갑자기 이제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는데요. 일단 냉난방 공조 시스템 확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차세대 먹거리로 그 안에서 좀 같이 지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도입이 있으면 계속 따라붙는 단어, 데이터 센터 급속한 증가가 되다 보면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계속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일단 공소 시장이 그와 함께 이제 같이 좀 커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삼성이 둘 다 똑같이 이러한 기조를 잘 받아들여서 북미
그리고 유럽 이런 시장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 들리고 있는데 LG전자가 먼저 좀 신호를 터뜨렸죠. LG전자가 먼저 북미의 신설 배터리 공장에 초대형 냉방기인 칠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북미 신규 AI 데이터 센터에도 지금 같이 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뒤이어서 다음 날 삼성전자의 이슈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냉난방공조 기업 네녹스와 함께 이제 합작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다. 그러니까 이 큰 기업, 두 기업이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쪽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도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중소형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특히 GST, K엔솔은 시장에서 그동안 액침 냉각 기술 관련주라고 해서 그동안 탄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S라는 기업이 그 두 종목보다도 더욱더 강한 시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전 그리고 LG 이 두 기업과 함께 고객사로 품고 있고 냉난방 측정 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접 수혜주로 시장에서는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저는 이 안에서의 순환매 단기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3S, GST, K엔솔 약간 유니센까지 해서 이 네 종목은 그 안에서의 흐름 지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가 10% 올랐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섹터 진짜 강력하다라는 게 주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 거다.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서울고법이 노소영 씨가 SK에 기여를 했다.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의 이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K 오늘 주가가 악재 소멸로 좀 생각을 한 건지 SK는 10%, SK 우선주는 12%. 일단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무조건 오늘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했던 원인도 처음에 이제 이혼을 할 때 당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혼외자 논란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혼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회장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 회장이 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 이제 원장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은 이걸 이제 지분으로 받겠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제 지분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전략을 좀 바꾼 거죠. 이제 아무래도 경영권 문제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분을 받고 나서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분 대신에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2심에 이제 기다리게 됐던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요구를 했던 거는 이제 2조 원 정도 이제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럼 내가 지분을 받지 않더라도 현금으로라도 이거를 당장 지급해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1조 3,800억 뭐 이렇게 금액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SK그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회장단의 지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블록딜처럼 이렇게 대량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우려도 있었을 것이고 더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회장단 외부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진 외부의 외압들에 의해서 뭐 경영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SK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등을 좀 빠르게 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2심 결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다 진행이 될지 판결에 따라서 이제 할지 아니면 승복을 하자고 불복을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회장단의 지분이 지켜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SK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생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 섹터 부분들에서의 기대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몰려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 주가가 좀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듣고 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SK 주식 원래 1심에서는 안 그랬는데 2심에서는 SK 주식도 분할을 해줘라. 분할 대상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경영권 분쟁에 대로 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성장 동력으로 좀 주가의 흐름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경영권 분쟁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반기는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거래량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좀 시세의 연속성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 붙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거래량이 좀 수반된 모습을 보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K는 사실 계속해서 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오늘 13%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는 테슬라 2170 배터리 개선 착수했다.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착수라기보다는 이제 네.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응급제 실리콘을 실질적으로 양산해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거의 뭐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오늘 기대감에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2차 전지주, 특히나 뭐 생산주들이었던 뭐 대표주 뭐 에코프로비에 뭐 에코프로 그리고 뭐 삼성 SDI 뭐 이런 SKC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국내에서 지금 유일 종목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상대적으로 주가를 좀 견고하게 만들었던 대주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대주전자를 비롯해서 계속 이렇게 배터리 분야, 특히 2차 전지 분야가 어떻게 이제 주가가 반응할 것이냐는 이제 다가올 6월에 있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 배터리 데이 그리고 우리나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엑스포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에서 반등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좀 2차 전지가 뭐 사실은 뭐 연초부터 좀 조정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지금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선장선보다는 대응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을 때는 이 6월의 이벤트가 조금 주가를 좀 반짝 견인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 내가 포트폴리오가 좀 과중한 편인데 여기에 이제 좀 주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M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4% 이상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오늘 좀 엔터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물론 이건 100% 된다라고까지는 보긴 어렵지만 그죠. 기대감은 좀 아직은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탄력이 좋았다가 좀 주춤한 이유는 이제 하이브의 블록딜 소식이 있었는데 이 블록딜이 왜 나왔냐면 일단은 뭐 판단하기에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서 7월 말부터는 이제 대주주 이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기 전에 공시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12점 좀 넘는 12.4%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3.2% 정도를 덜어내면서 10% 이하로 지분을 만들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또 추가적인 블록들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이슈는 좀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열린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룹 중에 엑소 그리고 NCT 그리고 카리나가 있는 에스파가 있습니다. 근데 SM이 다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이고 특히 이제 오래됐던 뭐 슈퍼주니어 그런 레드벨벳 이런 가수들이 아닌 저연차 그룹의 흥행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보다 저연차 그룹들이 이렇게 지금 팬덤을 잘 형성하고 있다는 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JYP가 요즘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트와이스를 넘어서는 엠믹스가 힘이 너무 약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블 체계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때 이제 3.0 이수만 1인 체계가 아니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5팀을 꾸려서 약간의 레이블 체계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들이 나왔는데 저연차 그룹들이 인기도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 보실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SM을 가장 주목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서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PC 물가 지표를 앞두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2650선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현선물 더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여전히 좀 약세와 함께 더불어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까지는 조금 밀렸다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세로 좀 기회를 잡아보시는 거는 다음 주까지 좀 초반까지 좀 고려하셔서 좀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저가 매수하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대한해운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운주들의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일단 좋다라는 점,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동발 6,308억 원어치의 유형자산의 양도 결정이 좀 되면서 이런 점이 좀 실적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의 좀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들도 함께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좀 매수해 보신다라면 오히려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셔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충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30일 목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결국 또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차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제 미증시도 3재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역시나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4.6%를 돌파하면서 지금 재차 이제 지난 이제 최고점 수준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재차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증시에는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시총 상위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금융주라든지 또 이제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통신주라든지 또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임주,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일부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순환매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사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이러한 좀 테마성 이슈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또 종목군들 쪽으로는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이 시장의 특징을 확인을 해볼 때 국채 금리를 좀 주의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 부분이 좀 특징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좀 순환매 장세 이어졌습니다. 금융, 통신, 게임 그리고 저출생 관련주가 오늘 또 강세 있게 움직이는 흐름이어서 오늘 정말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고 지수 자체도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되셨을 텐데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구나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1.28% 하락하면서 2,6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830선 유지를 해줄까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래도 832선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68%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 양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보시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7,545억 원, 4,003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도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1조 원이 넘는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는데요. 기관 투자자 어제까지 이거래일째 매물을 좀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3시 이후에 장 마감 전에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 홀로 덜어내면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마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9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좀 조정세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간밤 증시도 산대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환 시장도 약간 좀 불안한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또 오른 섹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마켓 스피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시죠.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의료 쪽이 좀 강했습니다. 줄기세포 쪽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또 웹툰 쪽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4.6% 넘게 상승세, 해운물류 쪽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상한가 도달한 기업도 있습니다. 홍성그룹, 태성 모두 다 오늘 상한가 거래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가닉 코스메틱도 역시나 마찬가지 25%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 18%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전체 줄기세포 관련 섹터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종 상위별로 보면요. 보시다시피 화학업종이 0.4% 강보합권, 보험업종이 0.1%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전체 업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이 깨졌는데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어제장 대비해서 41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2,630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0.77% 하락하면서 831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비슷합니다. 오늘 시장 무려 전장 대비해서 14원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국채 금리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달러가 이전보다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수급도 안 좋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대형주가 좀 크게 빠진다라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워낙 주가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악재가 좀 쌓이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내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73,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장에 삼성전자가 3% 이상 내렸는데 오늘도 2% 이상의 추가 하락세 나왔고요. LG엔솔 계속해서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가 좀 꺾인 듯한 분위기고요. 현대차가 1.5% 넘게 내리면서 25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만 오늘 시장 좀 주가를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뭐 보합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11만 7,7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기아는 12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우선주도 1% 넘게 하락세,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0.8%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조금 주가가 지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KB금융 오늘 시장에서 0.7% 상승
삼성생명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내리면서 이제 시가총액 9위권에서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좀 하락세가 잦아드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모두 다 오늘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0.9%, 0.2%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오늘 HLB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1,5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번 주 주말에 미국 시카고에서 아스코 열립니다. HLB가 이곳에서 관련된 또 이슈를 내놓을 건데 오늘 시장에서는 전장에 올랐던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반면에 오늘 1% 하락에 그칩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2에서 3%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리노공업 2% 넘게 하락세, HPSB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급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만은 클래시스 어제 또 급락한 만큼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 들어왔고요. 48,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시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젠 또 내일 시장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이성훈 차장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우려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사장님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좀 아쉬웠던 게 전일에 그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이제 그 매도세가 좀 세지 않았나 그래도 과대 좀 낙폭에 대한 인식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현물과 이 선물 쪽에서도 매도 랠리를 이어가는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내일 시장도 좀 만만치 않다. PC 발표 전에 경계 심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적으로 봤을 때도 참 이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아쉬운 점이 우선 삼성전자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비중이 큰데요. 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과 또 이제 2차 전지 대표주들의 신용 등급 하향, 전체적인 약간 대표 이 섹터들이 악재를 좀 맞이하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외적으로는 국제 충격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불과 좀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장세가 계속 펼쳐지면서 그나마 좀 외적의 외부 변수 대신에 내적인 그 실적 장세에 의한 실적 추정치가 그나마 시장을 받쳐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실적 장세도 지금 끝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 미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경기 지표에 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분간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저는 딱히 순환매 장세라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감이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순환매라고 한다면은 이 섹터가 바뀌면서 그나마 좀 주도주가 좀 몇 개 탑픽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장도 지금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급하게 현금화를 한다는 것보다도 실적 장세에 의한 또 여기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추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우선 신중하게 종목들을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어제 정말 외국인과 현물, 선물 모두 좀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반등 기대를 좀 했는데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 매도세가 좀 강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한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적 모멘텀이 잘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내일 시장 안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은 내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는 일단 오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재부각이 되면서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데 주요 매도 주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좀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재차 이제 정고점 수준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오늘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인 그런 좀 악재 요인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뭐 향후에 추가적인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시장에는 큰 뭐 악재로 작용하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경제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할 가능성은 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좀 악재 요인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레벨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2,600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00선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2,600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 한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지수 레벨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지금 외부 환경이 좀 좋지 못할 때일수록 역시나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그런 실적에 좀 주목한 그런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자동차, 뭐 음식료 이러한 업종들 올해 이제 개선이 기대되는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그런 또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과장님께서도 역시나 실적 모멘텀을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력한 업종 위주로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외국인 수급 동향과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차장님 내일은 어떤 기업 공략주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CJ제일제당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 우선 뭐 주초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고가 30만 8천 원까지 기록을 한 다음에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그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나올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 많이 올랐었던 음식료 업종에 비해서는 그런 리스크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음식료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안에서도 우선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가공식품이라는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좀 갔던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CJ제일제당은 이제는 음식료 안에서 종목들을 선별했을 때 가장 좀 우선순위로 좀 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단순 어떤 뭐 비비고나 여러 가지 어떤 가공식품 쪽에서의 판매라기보다도 지금 CJ제일제당이 그 전에 가장 좀 이 실적 측면에서 부담이 됐던 게 다른 뭐 바이오 쪽이나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반등 부분이 제한적으로 갔었거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바이오 부분 쪽 올해 1분기 때 실적을 좀 견인했었는데 CJ제일제당 쪽에서의 바이오에 대한 그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의 바이오 제품들에 대한 판매 부분이 많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 사업 부분이 골고루 성장성을 좀 보이고 그리고 뭐 CJ셀렉트나 CJ피드앤케어에 대한 이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노력 같은 부분이 재무적으로 빛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CJ제일제당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때를 대비한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 구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21년이나 이때는 주가가 거의 뭐 50만 원 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은 그때의 실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35만 3,500원에 끝났는데 저는 충분히 가격도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한 10% 정도로 해서 39만 원이나 뭐 40만 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이 목표 주가가 우선은 지금 목표 주가 됐을 때 매도하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모멘텀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만 원 됐을 때에
이 보유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그 가격에 40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뭐 32만 원 정도 이하에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당 또 39만 원, 뭐 40만 원대까지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과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공략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네. 이제 원익 QNC를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상 이제 소모성 부품에 해당하는 반도체 쿼츠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이제 1위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325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자회사 수익성이 지금 대폭 개선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메모리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도 이러한 계속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동률이 추가적으로 또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대만 그 신공장 매출 기여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지금 오늘도 이제 증권가에서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년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전망하는 그러한 좀 예측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좀 외부 환경이 좋지 못한 시장 환경 속에서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익 QNC는 어떻게 가격 전략 잡고 계실까요?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한 4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약 한 20% 정도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2천 원 선 최근 저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기 이평선이 한 6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한 3만 2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선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가 4만 원까지 또 잘 올라가 줄 수 있을지 그 흐름 내일 시장 안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LG 이노텍이 AI를 활용해 고사양 카메라 모듈의 불량률을 최대 90% 감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사양 카메라 모듈 신제품에 AI 공정 레시피를 적용한 이후 주요 검사 항목에서 불량률이 최대 90% 감소했습니다. AI 공정 레시피는 전체 프로세스를 AI가 전수 점검하고 불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의 공정 레시피를 찾는 방식입니다. LG 이노텍은 AI 공정 레시피를 반도체 기판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화 큐셀이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복합 단지를 완공했습니다. 한화 큐셀은 태양광 모듈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설계, 조달, 건설 전 과정을 모두 직접 수행했습니다. 메타는 2020년부터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으며 2030년까지 공급망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화큐셀 이구영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프로젝트 개발, EPC,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확대해 나가며 차별화된 통합 그린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석 라메디텍 대표가 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 기술 상용화를 통해 K뷰티 시장부터 메디테크 영역까지 차세대 혁신 디바이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상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레이저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메디텍은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를 세계 최초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레이저 체혈기 핸디레이 시리즈를 자체 원천 기술을 통해 설계했습니다. 오는 6월 5일과 7일 일반 청약을 거쳐 같은 달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연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신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코인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LNG 관련 산업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